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성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바로 입장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으니까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화요일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대표님은 바로 홍주환 전문가님이신데요. 이 전문가님 수익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23%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공약일은 12월 27일입니다. 프리엠스는 36%, 그리고 공약일은 12월 29일, 하이로닉 21%, 퍼스텍 65%, 휴맥스홀딩스 18%, 휴센텍 57%로 우리가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률을 잘 보여주신 분이시고요. 자, 이런 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도 잡아주실 수 있고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 메시지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100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QR코드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웹페이지가 뜨는데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이슈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2,700선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패닉셀이 이제 시작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상황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 또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 홍주환 전문가님께서 2022년도에도 어떤 공략을 할 테마까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힘이 돼 드리려고 나오신 우리 홍주환 대표님.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 더 빛이 나시는 분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많이 힘든데 힘든 시장 제가 오늘 조금 도움이 되드리려고 오늘 시장을 좀 주도 면밀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장의 리스크를 알아야 우리가 또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저와 함께 오늘 시장 점검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시장에서는요, 올라줄 듯 하다가 갑자기 장 중반부터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증시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도 지금 4일간 14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2,700선 좀 아슬아슬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미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그 긴축 우려로 우리가 투심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악재가 이미 나왔고 도대체 이거 반영은 언제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시장이 지금 빠지는 이유가 제일 첫 시발점이 바로 미국발 양적 긴축 리스크란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지수 하락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벌써 10% 이상 지금 빠지고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지금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1062포인트죠. 예,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오늘 날짜까지 해서 16% 정도 900 예, 깨졌죠? 예, 좀 내려왔습니다. 네. 900포인트 깨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세장의 이 하락폭은 어느 정도를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야스장. 약세장. 네. 그래도 한 1% 미만이지 않을까요? 아,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네.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세장이란 긴 어떠한 흐름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지면 우리가 그거를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20% 이상 안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보면은 매일같이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약세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뭐 때문에? 긴축 때문에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거죠. 20%가 넘게 빠지는 순간부터 약세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긴 텀에서 약세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빠지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약세장 궤도에 들어서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단기 급락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약세장에 반열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결과값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결과값. 모르겠어요. FOMC 회의가 언제 마무리가 되죠? 이제 26일까지. 내일이죠. 네. 네, 내일 저녁에 이제 내일 밤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아직 거예요. 좀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우선은 시장이 금리가 인상이 되는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산 매입 축소를 더 가파르게 한다는 이슈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뭐 30년물 국채금리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가 계속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까? 안 됐죠. FOMC 회의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지금 그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에 그 기존에 연준이 제시를 했던 올해부터 시작되는 3회 인상, 이 3회 인상이 몇 회로 늘어난다 그랬죠? 7회에서 8회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7회에서 8회 늘어났습니까? 아직 안 늘어났죠. 그럼 지금은 좀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뚜렷하지 않게 나온 상황에서 순전히 심리로만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긴축이 그렇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파월 의장이 지금 매파적인 성향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장이 우려했던 매파보다 더 강한 매파란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가파르게 내수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 정도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시킬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적어도 올해부터 뭐 첫 금리 인상부터 50bp를 인상시킨다든가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에 8회까지 금리 인상을 나눠서 시킨다든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고 조금 시장에서 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왜 증권가에서 이렇게 오버를 하느냐? 저는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과 조금 비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초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공포 심리를 좀 심어주기 위한 작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뭐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공포심 한마디로 우리가 가본 곳은 되게 익숙해서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지 못한 곳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어때요? 뭔가 두려움부터 들죠. 그렇죠. 두렵고 당황하잖아요. 네.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FOMC가 뭐고 금리 인상이 뭐고 금리 인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FOMC가 왜 중요한지. FOMC가 왜 긴축을 하려고 하는 네. 것이고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의 지배적인 그 금리 인상의 공포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시청자분들이 네. 아셔야 아 그렇구나 하고 기다릴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마냥 빠지기만 하고 그래서 왜 빠지는 건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비관론자가 등장하죠. 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당장 비중 축소하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 다 파세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팔면은 바보 되는 거죠. 코스피가 네. 막 뭐 2,50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도 많았거든요. 떨어질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여기 옆에 다 앉혀놓고 싶은데 네. 2,500 떨어진다고 팔 거냐 이거예요. 음.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2,500 떨어지고 어디까지 회복을 할 건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떨어지는 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복이 될 건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만약에 회복이 될 건데 회복이 될 줄 모르고 팔아버렸다. 단순히 2,500포인트를 찍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그래놓고 다시 팔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지수가 회복을 해서 3,00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해줬어요. 네. 그럼 누구 탓할 겁니까? 누구 그죠? 탓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팔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를 점검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어떤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FOMC에 대해서 뭔가 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비둘기적인 좀 성향 또 네. 매파적인 성향 이 정도의 구분은 조금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FOMC 회의에서 비둘기적인 좀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매파적인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왜 미국이 잡아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패권 국가는 미국이죠. 네. 그럼 모든 무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달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물가가 오르면은 이 달러의 부담은 다 누가 가져가죠? 통화 발행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당연히 미국이죠. 네. 그럼 물가 인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가 누구라고 그럼 말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죠. 네. 미국은 지금 이 물가 상승, 글로벌 물가 상승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예요. 네. 그럼 물가를 빨리 잡아야 미국이 이런 경제적 타격을 덜 입고 빨리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네.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빨리 물가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당연히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연준은 매파적인 성향이 나올 것인데 그렇겠네요.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한번 제가 비유를 드려볼게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막 이렇게 돈을 여기저기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주머니에 이제 조금 돈이 원래는 많았는데 점점 좀 줄어들어서 이제 회수를 하려고 했어요. 네.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그냥 회수하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그렇죠. 이자를 조금 이제 받으려고 붙여서?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자가 인정되는 수준이면은 빌린 입장에서도 알아서 그럼 내가 좀 어떻게 노력해서 갚아볼게 하고 이제 어떻게든 좀 갚아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인정이 되는 수준이면은. 근데 그 인정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갚겠다 만세 하겠죠. 부르는 거죠, 네. 만세. 배째? 그렇죠. 네.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정말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은 네. 만세를 부르는 국가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해부터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하냐?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월스트리트에서 얘기를 하는 네. 그 정도의 인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시장이 지금 빠진 거는 왜 빠졌다 아까 얘기했죠? 네, 좀 너무 두려워서. 그렇죠. 네. 8회 인상이 된다. 음. 금리 인상이 첫 인상부터 50bp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빠진 거예요. 선반영이 네. 됐죠. 근데 제가 방금 답을 드렸죠. 매파적으로 분명히 회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적어도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첫 해부터 50bp를 인상하거나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부터 첫 해부터 3회에서 8회까지 갑자기 확 늘려버린다던가 이러한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반영이 된 부분에서 다소 리스크가 줄어들겠네요. 네. 심리가 어떻게 그럼 되겠어요?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상보다 그렇게 안 됐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포심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매수 심리는 동반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반영이 될 건 다 반영이 됐고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요?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렇게 빠진 거는 적어도 미국발 금리 인상, 양적 긴축발 리스크가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선반영이 될 만큼은 다 됐어요. 네.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차트에서 봤을 때는요. 한 2,850포인트 코스피가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40포인트대에서 이미 반영이 마무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 거래일 동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 왜 하락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몇 그게 번에? 어느 정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편하게 방송을 할게요. 네.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도 시장이 회복을 해줄 수 있는가를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게 악재로 작용이 되냐면은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가 상승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럼 에너지 가격은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는요, 유럽의 에너지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두 번째로 네. 식량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음. 전 세계의 물가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자체로만 해도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자, 근데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올라갈 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국가이고요. 네. 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공급의 요충지죠.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물가가 이 전쟁을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전쟁이 중요할 것 같았으면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네. 조지아를 무너뜨렸을 때 그러면 이미부터 그 전쟁에 관련돼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었어야죠. 자, 그런데 우리 과거 한번 사례를 볼까요?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 글로벌 국가에서 러시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크림반도 건들면은 너 후회할 거야. 너 그거 가만 안 둬?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복속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협박을 했죠. 미국이 나서서 협박을 했습니다. 네. 너 그거 건드는 순간 너 경제보복 들어갈 거야. 네.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했죠, 시청자 여러분? 어쩌라고? 음. 할 거면 해. 주가가 폭락을 하던 걔들은 신경 안 씁니다. 네. 이게 러시아식이에요, 러시아식. 러시아는 원하는 게 있으면은 취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이전에 조지아랑 크림반도랑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네. 우선은 그거 이전에 요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가설이 나온 것이 뭐냐? 네.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을 때요, 미국이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무역 수출을 금지시키고 자유무역 협정에서 빼버렸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겠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를 겪었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때 이 타겟을 어디서 찾았냐? 중국에서 찾았어요. 중개 무역을 했다는 거죠. 무역이 안 되니 무역을 중개로 한 거예요. 중개 무역으로 한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그거를 받아줬고 협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그 당시에 뭘 했냐? 중국을 통해서 중개무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은 수출 최대한 하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뭘로 샀냐? 뭘 샀냐? 금을 산 거예요. 다 금을 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제 보복이 들어와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중개무역 통해 가지고 수출하고, 수출한 돈으로 금을 사 모으니까 버틸만하네? 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이제 손 뗐죠. 미국이 지금 네. 경제 보복할 거라 그러는데 콧방귀 끼고 있죠. 네. 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중개무역 하면 되고, 지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볼 거면 해. 나는 지금 경제 보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야.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크림반도랑 조지아의 사례랑은 조금 별개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랬죠. 네. 왜 그럴까? 크림반도랑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섬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작은 곳이에요. 그냥, 네. 그냥 크게 이렇게 영향이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좀 다르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에너지 공급의 요충지이고 물량 공급의 요충지라 그랬어요. 세계 물가 상승이 우크라이나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좌지우지가 되고,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스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전쟁까지 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힘들겠네요. 예,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게 누구라 그랬죠? 미국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이라고 해서 서방 국가랑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걱정돼가지고 우크라이나 건들지 마 이러는 걸까요? 그게 물가를 아니에요. 생각해서. 네, 지금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은 네. 미국은 지금 징태양난이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네. 아무리 패권 국가고 아무리 세계 제일 가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초과 인플레이션이 된다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정말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휘청일 때 그 입지를 누가 파고들어요? 중국이 파고들어 갈아버리는 네. 거예요. 그 약점을 물어 뜯어버리는 거지. 그럼 중국이랑 안 그래도 좀 대치 중인데 네. 러시아까지 거기서 그래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내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네. 두루두루 챙기면서 네. 자기의 입지를 또 다져가겠죠. 그렇겠네요. 미국이 못 챙기니까. 예, 지금 미국이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챙기는 부분들은 또 중국이 챙겨가겠죠. 그럼 국제정세를 봤을 때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물가 상승의 주범은 에너지라 그랬죠. 네. 에너지 값이 또 올라버리면은 물가는 초과 인플레이션에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는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우크라이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전쟁을 무조건 막아야 돼. 그래요. 어떻게든 막아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고작 할 수 있는 게 경제보복밖에 없으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뭔가 대처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높죠. 거죠? 네, 높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요충지라는 거를 푸틴도 알고 있어요. 네. 러시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경제 보복이 들어오면서 물가 상승까지 같이 들어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경작지라든가 가스관이 연결되는 그런 지역들은 피해서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그런 지역들은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물가 상승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왜? 네. 푸틴도 그 지역을 피해서 전쟁을 하려고 할 테니까. 네. 예, 그 지역은 안 건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 악재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단기적인 악영향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겁니다. 악재가. 그럼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이 빠진 만큼은 금방 다시 올라와 주거든요. 그럼 과연 언제부터 저점을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